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특수활동비 수수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을 살 돈이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일 수도권에 세 번째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15년여 만에 남측에 파견되는 북한 예술단은 기존 악단이 아니라 새로 구성되는 악단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140명 규모의 삼지연 관현악단을 꾸릴 걸로 보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예정과 달리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구성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가 강남 집값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외 별도의 보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무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로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로 잡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여론에 밀려 3주 만에 발표를 뒤집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한 대학원 입시에서 면접 시험을 보지 않고도 최종 합격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연예인과 기업 대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류우익 당시 대통령 실장도 대면 보고가 있었던 건 맞다고 검찰에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직원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첫 번째 상납 이후 이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보고는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이 주선했다고 김 전 실장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류우익 전 실장도 당시 대면 보고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기조실장은 특히 보고 이후인 2010년 5월에도 재차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가 있자 대통령 뜻으로 추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직접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 진술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살 돈이 없다며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백준 전 기획관은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의 요구에 지난 2008년 4, 5월경과 2010년 7, 8월경에 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김성호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이 예산관 이모 씨를 시켜 돈을 전달했고 2010년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최모 예산관이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예산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두 차례 모두 청와대 기념품 구입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었다는 겁니다. 최근 대질 조사에서 예산관 이모 씨는 당시 돈을 받았던 사람이 김 전 기획관이 분명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과 통화를 한 뒤 부하 직원에게 돈을 전달한 예산관 최모 씨도 김 전 기획관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10년 전 한 차례 본 얼굴과 8년 전 수화기로 들은 목소리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모든 국정원 자금은 기조실장을 통해 집행되는데 당시 원 전 원장이 직접 예산관에게 지시했다는 점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당시 청와대에 상납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민간인 사찰 폭로자의 입막음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지난 2012년에도 검찰이 이 돈의 출처를 추적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그 돈이 청와대에서 나온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임찬종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은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2011년 4월에 관봉 5천만 원을 줬다고 공개했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류충렬 씨로부터 장성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류충렬 씨를 불러 돈의 출처를 조사했지만 류 씨는 세상을 떠난 장인이 준 돈이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류충렬 씨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장이 거짓이며 장성명 전 비서관이 준 돈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6년 만에 류 씨가 진술을 뒤집고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이 돈을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은 자신에게 지시하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장성명 전 비서관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모 전 비서관과 장성명 전 비서관 사이에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당시 김진모 전 비서관과 장성명 전 비서관의 상관은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권재진 전 수석은 국정원 돈을 받아 입막음용으로 쓰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SBS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네, 그럼 방금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린 임찬종 기자 직접 연결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진술까지 지금 검찰이 확보한 건데 예상보다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예상보다 검찰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공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상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나 최종 관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할 것이란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파격적인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공개한 방금 전 그 진술이 맞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지 아직 상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도 입증되지 않았죠. 그래서 검찰은 더욱 오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래된 집사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입을 열어야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김진모 전 비서관이 언급한 민간인 사찰 은폐 관련 윗선이 누구인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앞서서 우선 수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권재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이 모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나 비로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전 기조실장을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오늘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 수사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검찰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 내용을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니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상황과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집요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짜맞추기 수사이고 정치 공작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흘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검찰의 조작이라며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응 수위는 내일 다시 대책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또 다른 수사 줄기, 이 다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스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다스에 납품하는 금강이란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한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부인이 최대 주주인 다스의 납품업체 금강입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금강의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회계장부는 물론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곳 금강의 대표이사 이영배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재정 씨와 20년간 함께 일했던 이영배 씨는 2007년과 8년 검찰과 특검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수사할 때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씨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은행 심부름을 했지 재산을 관리했다든지 이런 사실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SBS가 취재한 복수의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 조성에 관여한 세광공업이 폐업한 뒤 금강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검찰도 금강이 급성장한 배경과 다스의 부당 지원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 510억 원에 불과했던 금강의 매출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를 거치며 2배가량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스 다른 협력업체 줄 물량을 금강으로 몰아서 줬고 또 심지어는 다스 내부에서 할 물량도 금강으로 줬습니다. 검찰이 김성우 다스 전 사장 최측근의 휴대전화 석 대도 확보했는데 금강에 대한 부당 지원을 보여주는 단서도 담겨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오늘 뿌연 하늘 보면서 가슴 답답하셨죠.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 속에 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면서 새해 들어 두 번째 비상조치가 시행됩니다. 내일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실시되고 서울시에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에 갇혀 뿌였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을 왔는데 아예 안 보니까 조금 실망도스럽고요. 오늘은 그 코도 간지럽고 눈이 너무 따가워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은 106 마이크로그램, 경기도는 118까지 농도가 치솟아 평소 4배 수준이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상돼 수도권에선 역대 3번째, 올 들어 2번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해당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실시됩니다. 내일이 홀수날이기 때문에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됩니다. 하지만 내일 비상조치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대기 정체가 일어나면서 국내 요인 비중이 높아졌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충청 지역 석탄발전소와 공장은 비상조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이부제라든가 이런 것만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수도권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같이 줄여줘야지 효과가 있지. 어제 비상조치는 예보가 엇나가며 효과가 적었고 내일은 국내 요인이 큰데도 비상조치를 수도권에만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정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쓰이는 세금이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와 인천은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준 어제 세금 48억 원으로 대중교통요금까지 대신 내줘가면서 자가용 이용을 줄인들 중국 먼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맞서려면 무대응보단 과잉 대응이 낫다며 내일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50억의 돈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서울 14곳의 교통량이 1.8%나마 줄어든 건 대중교통 공짜 조치의 효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이 공짜 혜택을 못 받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현실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협조 약속을 어긴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 혈세만 축내는 포퓰리즘이라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자고 반격하면서 자치단체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이 140명 규모의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어제 남북이 합의했지요. 삼지연 관현악단이란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 평창 올림픽을 위해 북한이 기존의 삼지연 악단을 보강해 새로 꾸린 걸로 보입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만찬 공연. 고운 한복을 입은 가수와 연주자들은 만수대 예술단 산하 공훈 여성 기악 중주단입니다. 30명 규모 실내악단인데 지난 2009년 50여 명으로 늘려 삼지연 악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보내겠다는 140명 규모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 삼지연 악단에 연주가와 독창가 등을 추가로 투입한 일종의 특별 악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예술단이라고만 전했는데 삼지연 악단에 익숙한 북한 주민의 혼란을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른 예술단의 대표급 단원들을 포함해서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으로 현성월이 단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연 내용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큰 틀의 교감은 이뤄진 상황에서 남북은 협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기본적으로 공연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 분위기에 맞고 남북이 잘 아는 민요, 세계 명곡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북한 예술단 방문은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반 만입니다. 앞서 2000년 조선국립교향악단 130여 명이 서울을 찾은 이후로 이번에 오는 140여 명 삼지연 관현악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던 정부가 3주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반발 여론이 워낙 거세지자 일단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덕희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어 수업 금지를 추진하려 했던 이유는 조기 영어 교육의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영어를 주입식으로 선행학습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막으면 어쩔 수 없이 비싼 학원에 보내야 해 사교육비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10만 원이라고 치면 폐지가 되면 이제 다달이 30만 원 나가는 꼴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 글이 올랐고 9천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도 사교육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교육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여론 수렴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 단계에서의 영어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액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영어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여론을 더 수렴해 방과 후 영어 금지 여부 등 구체적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교육 풍선 효과를 막을 방안 없이는 추진 동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정책 추진 과정에 혼선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0년을 보고 세워야 할 교육 정책이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이번 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는 또 추락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처음 안건을 가져왔을 때부터 우려를 많이 했다며 무리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오락가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취임 초 대입 수학능력 시험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더니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사교육 경쟁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개편안 발표를 1년 더 미뤘습니다.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개편과 논술시험 폐지도 말만 꺼내놓고 여전히 깜깜입니다. 초등학교 한자 사용도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다가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겠다며 일반고와 함께 뽑으면서 8학군 강남 집값을 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교육을 하는 엄마들은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 하고 있기도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은 결국 오락가락 교육 정책 탓에 국민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됐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청와대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강남 지역 집값을 겨냥한 별도의 보유세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봄 이사철 집값을 지켜본 뒤에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강남 아파트 값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출처 조사 같은 투기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입 자금이 자기 돈이거나 정상적인 대출인 경우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방안 가운데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잘 알아채는 건 보유세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새로운 보유세를 도입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종부세나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남 집값을 겨냥한 별도 세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세목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집값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특정 조건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언급하면서 강남 맞춤형을 강조했습니다. 강남 4구라든지 아파트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해당 지역의 맞춤형을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네.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측은 다만 강남 집값이 당장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오는 봄 이사철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공식 면접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대학원 박사 과정에 합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멤버와 당시 입학을 주도한 교수를 경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인 A씨는 2016년 10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정작 면접 시험장에 나오지 않아 0점 처리돼 불합격했습니다. A씨는 2달 뒤 추가 모집 때도 지원했는데 또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최종 합격했습니다. 0점을 줄 당시 진행을 하던 조교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0점 준 사람이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A씨의 입학 과정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학과장 이모 교수를 소환 조사했고 대학원 행정실과 이 교수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 측은 이 교수의 권유로 대학원에 지원했고 이 교수가 소속사 사무실을 찾아온 자리에서 이게 면접이라고 말해 면접 시험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입학 직후 휴학했습니다. 스타일이 적절히 만나면 대학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뭐 면접까지 안 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기 싫어요. A씨 말고도 다른 연예인과 기업 대표 등 여럿이 면접 평가 없이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이모 교수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꼴찌였던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교육청이 현직 교장을 포함해 채용 부정에 연루된 관련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은 SBS가 보도한 노원구의 한 사립고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측이 지난해 A씨를 영어과 정교사로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학교 학점, 전공 등 정량 요소만 기준이 된 서류 전형에서 최하위였지만 학교 측이 주관적 요소를 기준에 추가한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207명이나 되는 다른 지원자들이 부정 채용에 들러리가 된 셈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심사 기준 변경을 청탁한 행정실장은 파면,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현 교장과 영어과 부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청탁을 받아들인 교사 2명은 감봉과 견책, 인사위원장이던 교감은 감봉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정교사로 채용된 A씨의 임용 취소 요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자,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화재청의 검색 서비스가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개인 소장품의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까지 다 공개돼 있다는 점입니다. 절도범에게는 보물 지도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입니다. 보물 1290호인 조선시대 고서를 검색해봤습니다. 소유자 이름과 소재지 주소 끝자리까지 전부 나옵니다. 주소대로 찾아가봤습니다. 홍돈 선생님 댁 맞습니다. 진산세고라는 보물을 보유하고 계시고 있다고 나와요. 맞나요? 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집 주소가 오픈되는 걸. 다른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된 건데 뭐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개인 소장품의 경우 소장자와 보관 장소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인터넷에 노출된 겁니다.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국보와 보물만 100건 가까이 되고 시도기념물 등 전체 문화재로는 1000여 건이 넘습니다. 문화재 절도범들에게 훔쳐가려고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용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문화재청은 한 달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 해당 정보를 급히 차단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면서 일시적으로 노출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가량 노출된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도난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미국에서 자녀 13명을 집 안에 감금한 채 학대해온 부모가 체포됐습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인 자녀도 여러 명이었는데 영양실조 상태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걸로 드러나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페리스시에서 13명의 자녀를 감금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터핀 부부입니다. 부부의 엽기적 행악은 17살짜리 딸이 집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쇠사슬로 침대 등에 묶여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It's so sad, so horrible. I can't believe this. 감금된 자녀들의 나이는 2살에서 29살. 더 충격적인 것은 18살 이상의 성인들이 7명이나 됐지만 체격 등이 10대 초반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They look so malnourished, so pale. So because of that, I thought that they were much younger than what they were. 성인 자녀들까지 저항조차 못하고 감금돼야 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부모의 SNS에서 발견돼 언제부터 학대를 당했는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현지 언론은 터핀 씨 부부가 지난 2011년 거액의 채무로 파산한 적이 있고 현재 집은 사설 학교로 등록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학대 혐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갑자기 난간형 복도가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견학와 있던 현지 대학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미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증권거래소. 히잡을 쓴 대학생들이 견학용 난간에서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가던 난간이 갑자기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 연결부에 서 있던 학생들도 함께 곤두박질 칩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오쯤 일어났습니다. 모두 7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50명은 견학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래소는 일시 휴장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단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반은 건축 과정에서 적법한 자재를 사용했는지와 난간의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pakah ini betul-betul kecelakaan atau ada unsur-unsur lain? Yang kemudian yang kedua saya sampaikan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오후 개장을 연기하려던 거래소 측은 사고 구역만 통제한 뒤 점심시간 직후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숨지거나 다친 환경미화원이 1,500명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SBS는 최근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8차례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오늘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밤이 아닌 낮에 일할 수 있게 했고 작업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작업 환경이 나아질지 또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강청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지금 뒤로 후진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가 뒤로 갈 때 울리는 후진 경고음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 실태를 지적한 SBS 연속 보도 이후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2017년 기준으로 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후방 카메라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 트럭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영상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11월 광주에서 수거 차량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어 숨진 환경미화원 사례에서 드러난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덮개와 적재함 사이는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이 끼어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 나지 않게 이쪽 차량 뒷부분에 덮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심야 작업에 대한 해법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올 상반기 중에 야간 작업을 없애고 주간에 수거 작업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차 후미 발판에 매달려 가다가 추돌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9월까지 한국형 저상 청소차를 개발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무게 제한, 직접 고용 수준의 미화원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위탁 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상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원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신형 청소차 개발 보급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어 후미 발판 문제는 당분간 사각지대로 남았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스포츠 토토는 경기 승패와 점수에 미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시즌에는 정부에서 허가한 토토와는 별도로 불법 사설 토토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러다 보니 사설 토토에 고객을 끌어다주고 돈을 버는 인터넷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입니다. 해외 축구와 NBA 등 경기의 승패를 분석하는 글이 올라 있습니다. 언뜻 보면 경기 분석이 목적 같지만 이 카페의 운영자는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전략 공유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뒤 돈을 벌 수 있다며 사설 토토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그런 뒤 사설 토토가 이들에게서 딴 돈의 30%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SNS 대화방을 만들고 초대된 사람에게만 사설 토토 사이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와 결탁해 있던 피의자들은 이처럼 서울 주택가의 가정집에서 회원들을 유인하는 정보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인 운영자 2명은 카페 개설 1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사설 토토로부터 받은 돈은 4,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이 단순 운영 방식에서 지능화되거나 분업화돼 가고 있어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찰은 최근 불법 토토가 특히 청소년들을 집중 유인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장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개입했던 보도가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압력을 직접 받았던 인권위 사무총장의 비망록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김옥신 변호사는 취임 직후인 2009년 10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전 총장은 서울시청 근처 호텔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청와대가 도저히 이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없는 직원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김 전 총장은 비망록에 남겼습니다. 이른바 국가인권위 블랙리스트인데 인권위 직원 10여 명의 개인정보와 주요 사회 경력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고 김 전 총장은 증언합니다. 용산 참사,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권에 쓴소리를 한 직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주 책임자로 보고서 작성하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목된 직원들은 계약 연장이 거부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돼 스스로 물러나는 등 대부분 인권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본연의 사명을 외치는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해고까지 시키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조국, 문경란, 윤하명 위원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위원들이 교체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측 생각이었고 현병철 당시 위원장도 그런 분위기를 읽고 사퇴 상황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김 전 총장은 말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자신을 같은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청와대, 국정원, 경찰서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이 오르면 그 부담을 하청을 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4만여 개 중소기업이 가입된 대한전문건설협회입니다.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담센터에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근로자 임금 상승분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 보전받을 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납품 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업체가 하청을 준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가 개정됩니다. 원사업자는 인상 요구를 받은 뒤 열흘 안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거래 정상화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경제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갑질을 근절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이루게 되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개정된 하도급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SBS 한승고입니다. 저수지나 강 같은 철새 도래지 근처에 있는 가금 사육 농장 10곳 가운데 8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철새 도래지 근처에 가금류 사육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3주 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남 영암의 한 오리 농가입니다. 4만 7천 수를 살처분한 뒤 농장은 출입이 금지됐고 도로에서는 24시간 차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AI 지금 터진 이후로 지금 각 초소마다 나와서 이렇게 주야로 이게 좀 근무를 하고 있죠. 농장 바로 앞에는 철새들의 쉼터인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AI 첫 발생지인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 역시 저수지로부터의 거리가 200m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 대부분은 이곳처럼 저수지나 강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 14곳 가운데 철새 도래지에서 10km 이내에 있는 농가는 12곳에 달했고 특히 3km 안에 있는 농가도 7곳이나 됐습니다. 강이나 저수지 주변에 있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사례도 9건이나 됩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철새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오리와 닭 등 가금류는 159만 1,000마리에 달합니다.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지 3km 안에 가금 사육 신규 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극심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또다시 수도권 지방으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다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내일 오늘보다 심한 편은 아니지만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모레가 되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기는 계속해서 답답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남부와 일부 내륙 지방은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나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